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로 듣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는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결혼 7년 차에 접어든 평범한 직장인 여성입니다. 제 남편은 주변 사람들에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다정함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알게 된 순간, 제 평온했던 세상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 저는 그가 너무나 올바른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며 성실하게 월급을 모으고 매 주말이면 홀로 계신 어머니를 찾아뵙는 효자였거든요. 저를 대할 때도 항상 조심스럽고 따뜻했습니다. 추운 겨울날이면 제 손을 자기 외투 주머니에 넣고는 평생 이 손 놓지 않겠다고 약속하던 그 눈빛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남들처럼 평범하게 결혼식을 올렸고 경기도의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경제권만큼은 본인이 관리하고 싶어 했어요. 자기가 은행 출신이라 돈 굴리는 데는 자신 있다면서 저에게는 생활비만 넉넉히 줄 테니 걱정 말고 살라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매달 제 통장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생활비와 가끔 사다주는 명품 가방들이 제 행복의 척도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 무언가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퇴근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더니 주말에도 급한 프로젝트가 생겼다며 출근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처음에는 그저 진급할 시기가 되어서 바쁜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지친 남편을 위해 보약도 지어오고 퇴근 시간에 맞춰 맛있는 저녁상도 차려두었죠. 하지만 남편은 집에 돌아오면 피곤하다는 핑계로 대화를 피했고 제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욕실에서 씻고 있을 때 식탁 위에 놓인 그의 휴대폰이 쉼없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평소 저는 남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서 휴대폰을 절대 보지 않는 편이었지만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계속되는 알람 소리는 제 불안감을 자극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을 때 화면에 뜬 메시지 내용을 보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엄마, 아이 학원비 보냈어. 이번 달은 유치원 행사 때문에 돈이 좀 더 들었네. 고마워, 여보. 내일은 일찍 올 거지? 여보라니요. 아이 학원비라니요. 저희 사이에는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임신을 위해 노력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아 내년에는 시험관 시술을 받아보자고 약속했던 상황이었거든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죠. 그때 욕실 문이 열리고 남편이 나왔습니다. 제 손에 들린 휴대폰과 제 표정을 본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당신, 이게 다 뭐야? 이 메시지 뭐야? 여보라고. 애 학원비는 또 무슨 소리야?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당황하며 제 손에서 휴대폰을 뺏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태연하게, 아니, 조금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아는 후배가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내 계좌를 빌려준 것뿐이라고요. 그 후배가 와이프한테 들킬까봐 내 이름으로 돈을 보낸 것 같다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저를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세우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 숨을 쉴 수가 없었죠. 다음 날부터 저는 남편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7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의심의 불꽃으로 변해 제 마음을 태웠습니다. 회사에 휴가를 내고 남편의 퇴근길을 미행했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회사 건물에서 나왔지만 집으로 향하는 지하철역이 아닌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미리 대기시켜둔 렌터카를 타고 남편의 차를 뒤쫓았습니다. 남편의 차가 멈춰 선 곳은 저희 집에서 1시간이나 떨어진 어느 신축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편의 품에는 커다란 인형과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저와 있을 때는 볼 수 없었던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죠. 그가 어느 동 입구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저는 차 안에서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남편이 들어간 동의 엘리베이터 층수를 확인했습니다. 15층이더군요. 저는 계단을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집에서 아이의 웃음소리와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우리 공주님 주려고 인형 사왔지. 자, 케이크 촛불 불까? 그 목소리는 너무나 다정해서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저는 문 앞에 주저앉아 그 소리들을 하나하나 다 들었습니다. 제 남편은 그곳에서 한 아이의 아버지였고 어느 여자의 남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도대체 누구와 살았던 걸까요? 저는 배를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안의 풍경을 직접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새벽 1시가 다 되어서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술 냄새를 풍기며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제 낮은 목소리에 남편은 흠칫 놀라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오늘도 회식이었다며 대충 얼버무리려 하더군요. 저는 거실 불을 켰습니다. 제 눈은 이미 퉁퉁 부어 있었고 남편은 제 모습에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오늘 1502호 갔었지? 아빠 노릇하느라 바빴겠네. 케이크는 맛있었어?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만 뻥끗거렸습니다. 저는 가슴속에 맺혀있던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였냐고, 그 아이는 몇 살이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자리에 주저앉아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했습니다. 남편에게는 결혼 전부터 만나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반대로 헤어졌다고 생각했던 그 여자가 남편의 아이를 가졌던 겁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한 직후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두 집 살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사실을 시어머니도 알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신다던 시어머니는 사실 남편이 그 여자와 아이를 돌보는 것을 묵인하고 응원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민할 때마다 마음 편히 가지라고 위로하던 그 입술로 뒤에서는 솜주 재롱을 보며 기뻐하셨던 겁니다. 남편이 관리하던 그 많은 돈들, 우리가 함께 모은 재산의 상당 부분이 이미 그 여자의 아파트 보증금과 생활비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으로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친정 부모님께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친구 집으로 향했습니다. 친구 앞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니? 내가 믿었던 7년이 전부 거짓이었어. 친구는 저를 끌어안고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슬픔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지나간 자리에는 서늘한 분노가 들어찼습니다. 저들의 기만과 배신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 증거와 재산 은닉 정황을 모두 확보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집을 나간 뒤에도 미안하다는 문자 한 통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애비가 실수 좀 한 거 가지고 유난 떨지 마라. 남자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애까지 있는데 어쩌겠니? 내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줘야지. 시어머니의 뻔뻔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안의 마지막 일말의 미련조차 사라졌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 너그러운 마음은 법정에서 판사님께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저는 제가 잃어버린 7년을 보상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 시간은 이미 더럽혀졌으니까요. 하지만 저들이 제 인생을 우습게 여긴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할 겁니다. 남편의 회사, 그 여자의 아파트, 그리고 시어머니의 그 잘난 자존심까지 전부 무너뜨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바로 변호사님과 함께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7년 동안 제가 얼마나 바보처럼 살았는지 서류를 한 장씩 넘길 때마다 뼈저리게 느껴지더군요. 남편의 급여 명세서와 실제 입금 내역을 대조해보니 매달 100만 원이 넘는 돈이 별도의 비상금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너스나 성과급이라고 믿고 건넸던 제 월급의 일부도 남편의 명의가 아닌 시어머니의 차명 계좌로 흘러가고 있었죠. 그 돈들은 고스란히 그 여자의 아파트 대출금 상환과 아이의 영어 유치원비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가 생기지 않아 매일 밤 눈물로 지새우며 영양제를 챙겨 먹을 때 제 남편은 그 여자의 아이를 위해 고가의 전집을 사고 백화점에서 유명 브랜드 아동복을 고르고 있었던 겁니다. 변호사님은 이 자료들만으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하셨지만 제 마음속의 응어리는 겨우 돈 몇 푼으로 풀릴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먼저 그 여자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없을 시간, 그 여자가 아이를 유치원 버스에서 하차시키는 그 시간을 노렸습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 벤치에 앉아 기다리는데 멀리서 노란 버스가 도착하더군요. 그리고 그 차에서 내리는 대여섯 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를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제 남편을 너무나도 쏙 빼닮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웃는 모습에서 남편의 얼굴이 겹쳐 보일 때 저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 여자는 아이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나 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여자는 낯선 사람의 등장에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누구시냐고 묻는 그 여자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하고 고왔습니다. 저는 그 여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 와이프 되는 사람입니다. 그 순간 여자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이를 자기 뒤로 숨기며 당황해하는 모습이 가련해 보이기까지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리를 놓아주었고 우리 결혼 생활 내내 제 남편의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살아온 공범이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이는 카페 안의 키즈룸에서 놀게 하고 우리 두 여자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그 여자는 오히려 저를 원망스럽다는 듯이 쳐다보더군요. 오빠가 당신이랑은 마음이 없다고 했어요.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는 거라고, 곧 정리할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리를 할 거였으면 7년 전에 했어야지. 아니면 적어도 아이가 태어났을 때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오빠라고 부르지 마세요. 내 법적인 남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집 보증금, 내 월급도 섞여 있는 돈입니다. 당신이 입고 있는 그 옷, 내 남편이 생활비 아껴가며 사준 거 아닙니까?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준비해간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장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 들어갈 겁니다. 법대로 하시죠. 저는 더 이상 긴 말을 섞고 싶지 않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에서 여자가 울먹이며 저를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가 그 여자를 만나고 온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회사로 찾아온 겁니다. 남편은 제 사무실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퇴근하는 저를 붙잡고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너 미쳤어? 왜 그 사람까지 건드려? 내가 무슨 죄야? 너 정말 이렇게 독한 여자였어? 사람들이 쳐다보는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를 몰아세우는 남편을 보며 저는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반성은커녕 그 여자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저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모습에 정이 뚝 떨어지더군요. 저는 남편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독한 여자. 7년 동안 너 믿고 기다린 여자를 기만한 너보다 독할까? 길에서 망신당하기 싫으면 당장 꺼져. 조만간 법원에서 보게 될 테니까. 남편은 분에 못 이겨 씩씩거리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제 친정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무작정 쳐들어가서 저희 부모님께 무릎을 꿇는 척하며 연기를 하셨다더군요. 우리 아들이 한번 실수한 거다. 애가 생겨버려서 저러는 건데 어쩌겠냐. 제발 이혼만은 막아달라며 저희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던 저희 부모님은 그날 쓰러지셨습니다. 아버지는 혈압이 급상승해 응급실에 실려가셨고 어머니는 밤새 저를 붙잡고 우셨습니다. 내 딸 불쌍해서 어쩌냐며 우리가 못나서 내가 이런 대접을 받는 것 같다며 자책하시는 부모님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이혼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고요. 저들을 철저하게 파멸시켜야 제 부모님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변호사님과 다시 전략을 짰습니다. 남편의 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은 물론이고 시어머니의 차명 계좌를 이용한 탈세 정황까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장에서 꽤 큰 상가를 운영하며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그 돈을 남편의 뒷바라지에 써왔거든요. 저는 국세청에 제보할 자료들을 하나하나 수집했습니다. 동시에 남편이 그동안 저를 속여왔던 모든 거짓말을 증명할 수 있는 녹취록과 문자 내역들을 정리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증거를 수집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그 여자의 집을 드나들며 마치 피해자라도 된 양 굴었습니다. 심지어 SNS에는 우리 가족의 소소한 행복이라는 글과 함께 아이와 찍은 사진을 버젓이 올리기도 하더군요. 그 사진들을 볼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터뜨리기 위해서요. 드디어 첫 번째 조정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법원에서 마주친 남편은 수척해진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마 시어머니의 가게에 세무조사가 들어갈 거라는 소문을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변호사님과 함께 법정에 들어서자 남편 쪽 변호사는 합의를 제안해 왔습니다. 위자료를 더 줄 테니 조용히 끝내자는 식이었죠.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들이 지은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길 원합니다. 판사님 앞에서 저는 남편의 이중 생활과 시어머니의 가담 사실을 낱낱이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아이가 생겨서 책임지려 한 것뿐이라고, 아내에게는 미안해서 말하지 못한 것뿐이라고요. 판사님은 남편에게 물으시더군요. 책임지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왜 아내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지 않았느냐고, 그리고 왜 아내의 재산까지 축내가며 다른 살림을 차렸느냐고요.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정은 결렬되었고 소송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은 회사 내에서도 징계 위기에 처했습니다. 도덕적인 결함이 있는 직원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승진 누락은 물론이고 동료들의 눈초리도 따가워졌죠. 시어머니의 상가는 세무조사로 인해 거액의 추징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온 부와 명예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비겁했습니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이제는 그 여자에게 화살을 돌리더군요. 자기는 그 여자가 유혹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둥, 아이가 정말 내 아이인지 의심된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그 여자가 이번에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언니, 저 좀 살려주세요. 그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이제 와서 저랑 애를 버리겠대요. 저는 그녀의 애원을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당신들도 결국 똑같은 사람들이야. 좋을 때는 세상에 둘도 없는 연인처럼 굴더니 상황이 힘들어지니까 서로 탓만 하고 있네. 당신이 선택한 삶이야. 당신 아이랑 같이 그 무게를 견뎌봐. 재판은 1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지칠 대로 지쳤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판결이 나는 날, 법원은 남편의 유책 사유를 100% 인정했습니다. 제가 요구한 위자료는 물론이고 재산 분할에서도 제가 기여한 부분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인정받았습니다. 남편이 은닉했던 재산들까지 모두 포함된 결과였습니다. 남편은 결국 회사에서도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상가는 경매에 넘어갈 처지가 되었고요. 그 여자는 아이를 데리고 시골 친정으로 내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순간의 욕망과 기만으로 쌓아 올린 그들의 성은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판결문을 손에 들고 법원을 나오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7년이라는 시간이 제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 추억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허무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이 눈물은 과거를 씻어내는 마지막 눈물이라는 것을요.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조용한 곳으로 이사를 했고 남편이 줬던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은 저와 부모님의 미래를 위해 소중히 저축해 두었습니다. 남편에게서 다시는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가끔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막노동판을 전전하며 겨우 입에 풀칠만 하고 산다고 하더군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복수하면 행복해지냐고. 아니요,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억울해서 잠 못 드는 밤은 사라졌습니다. 제 인생을 도둑질한 사람들에게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 제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저와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서가 미덕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은 나 자신뿐입니다. 절대로 혼자 울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저만의 길을 걸어가려 합니다.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